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접촉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 그 박물관이 서로 연대해서 좋은 전시회를 열고 있고 이런 의미 있는 그 학술 대회를 갖게 되어서 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부 주제는 이 세계관 이야기 같아요.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바깥 세계를 생각했는가. 내부에 제주도 이 섬 안의 세계관도 있겠고 바깥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바깥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만 문명사적 접촉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주제에 맞는 발표가 될지는.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통해서 아마 오상학 그 관장님이 이분이 이제 또 지리학자시기 때문에 지도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좋은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 그 고대 탐나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앞에 전문가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섬의 위성지도입니다. 한라산을 가운데로 해서 360여 개의 우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산이면서 섬이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이 섬에 대한 관념, 바다에 대한 관념, 그리고 특히 주봉 한라산이 갖는 관념이 아까 허남춘 교수님 발제에서도 이렇게 비춰졌지만 이 한라산신이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이 한라산신과 그 다음에 한라산신의 어떤 후손으로 이어지는 광양당신, 광양왕신, 그리고 그 이후에 탐나의 여러 왕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와 또 예전에 신화가 만나는 그런 속에서 또 한라산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제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섬이라는 바다로 에워싸여진 그리고 한라산을 가운데 둔 그런 속의 세계관이 내적인 세계관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나름대로 경계가 어느 정도 좀 확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대단히 강하고 제주 사람들은 이 주체성이 좀 강하다. 이게 좀 배타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빚어진 뭐 숙명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가두어버린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제주 사람들은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겠는데 활발한 해상 대외교류를 했고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선박 제조 기술이 한반도를 능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출입금지령으로 꽉 묶여져 있던 시대 속에서도 뭔가 뚫고 나가려는 그런 기질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부분 길게 설명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로시오 해류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해양 문화와 그 다음에 당시 고대 시대의 소위 북방의 소위 고대 문명이 내려오는 북방 문화의 또 교차 지점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서복전설이랄까, 그 다음에 이 삼성 신화, 탐락 개벽 신화에 보이는 병랑국 새 공주로 대표되는 이런 이주민 집단과의 어떤 이 만남, 교류, 이게 탐나의 어떤 벽두에서부터 이와 같은 교류와 그다음 이주민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역사는 이 선사 시대에 거쳐서 독립국인 탐나, 그다음 지방에서 저는 지방과 변방을 좀 구분해서 보는데 보통 고려 시대의 제주도, 조선 시대의 제주도 하는데 저는 고려 시대의 제주도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탐나의 역사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고려 때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탐나라 명칭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탐나와 고려, 그리고 이 시기는 지금 특별자치도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특별자치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제주라 그러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변방으로 전락한, 그래서 저는 제주와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기 명칭을, 같은 중세시대인데도 전기하고 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변방으로 전락한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을 거쳐서 해방 후에 4.3으로 점철된 현대사로 이어져 왔는데, 제주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이 섬을 둘러싼 외부 세력의 영향에 따라서 자율성, 타율성을 두루 경험했다. 그래서 외부 문화 이 접촉의 역사에서 이런 바다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탐나 이야기는 쭉 그냥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중심을 두 가지로 놓고 보고자 합니다. 다들 뭐 해양 문화 얘기했을 때는 이 바다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온 집단이 있고 이주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문명의 주체 세력들이 바깥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의 크레타 같은 경우에 4,000년 전에 이미 고대 문명 국가를 이뤄내는데 탐나보다 2,000년이 앞서죠. 그런데 프랑스의 그 브로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중해 문명사에 대한 뭐 엄청난 그 연구를 하신 분인데, 크레타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크레타가 고대 문명 국가를 일찍 이루어냈던 그 원동력으로, 하나는 바깥으로부터의 선진 이주민 집단,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크레타 섬의 주민들이 활발한 대외 교역을 행했다는, 이 두 가지를 그 크레타 문명의 핵심으로 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탐나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발표에서 다들 입증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뭐 이런 자료도 준비하고 왔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요 이야기, 산지항 출토, 중국 화폐, 그 다음 탐나의 교역 루트, 탐나의 선단 당시 뭐 어떤 배가 만들어졌을까, 상상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행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탐나가 그 멸망한 이후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탐나 사람, 제주 사람들의 세계인식,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천년사직 신라보다도 오히려 더 왕국의 수명을 탐나는 이어갔지만 결국은 고려 전기에 지방으로 전락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밀란, 그다음 삼별초의 입도에 따른 또 고초, 몽골 지배 100년, 몽골 지배 막바지에 목고난 등을 겪으면서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을 연대 세력으로 맞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이들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외부 세력의 엄청난 고초를 겪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몽골 지배 시기에 대해서도 뭐 이거 한 끝에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몽골 지배 시기는 지금의 민족주의 관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어떤 로컬 히스토리, 제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고생도 있었겠지만 이 100년 동안에 몽골이 상당히 그 선진적인 그런 기술을 제주도에 그 주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탐나인들이 예전서부터 가져왔던 그 선박 제작, 그 다음에 말을 기르고 이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또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히려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몽골 이 지배 시기에 해양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뭐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는 중앙집권체제가 제주도에 강하게 미쳐지면서 변방으로 오히려 전락하게 됩니다.
말은 몽골 지배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좋은 말들이 이게 배출되었지만 이 말들을 전부 국영목장화하면서 국가 소유화하다시피, 그리고 이 말은 오히려 나라의 진상품으로 바쳐지는, 그래서 말을 기르는 목자들이 거의 국가의 그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리는 말, 귤, 복, 대표적인 복은 이때 전복으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진상품들인데 말과 귤과 전복을 따고 기르는 이 자들이 거의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그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이 각사노비, 공노비였다. 이게 조선시대 제주도민들의 처지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대외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출入금지령 200년이 내려진다. 근데 이런 폐쇄적인 조건 속에서도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무대로 그래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출入금지령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조선 초기서부터 포작으로, 제주도 보재기라고 하는데 포작으로 대표되는 해민 집단이 배로서 집을 이루면서 산다는 왕조실록의 표현이 있듯이 활발한 그런 해상 활동을 전개했다. 제가 고득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적어 놓았는데, 고득종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세종 때 한성 판윤 자리까지 올랐던, 아주 요직에 올랐던 인물인데, 그 왕조실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고득종에 대해서. 특히 그 사암부로부터 이 양반이 탄핵을 받기까지 하는데, 탄핵의 사유가 뭔가 했더니 고득종이 일본하고 그 다음 중국에도 외교 사절로 다녀오거든요. 세종이 아주 이 대외적인 이 외교 절충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이 고득종에게 이와 같은 중책을 맡겼는데, 고득종이 이때 임금에게 사절의 수행원 선발의 재량권을 달라. 그래서 그 재량권을 가지고 고득종이가 상인하고 기술자들을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상당히 이거 고득종의 이 탑라인의 기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조선의 유교적인 정치인들에게는 탄핵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탑라인들이 가졌던 그 해상 노마드 기질이 조선 유교 정착 이 보수적인 그런 체계 내에서는 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득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탑라인들의 이런 대외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좀 폭넓은 인식을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득종을 보니까 이렇게 사절로 다녀온 것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하는 그런 그 일도 맡았고, 그 다음 조세 운반하는데 또 많은 건의를 했고, 물자 교역, 수로를 운항하는 거, 이 교역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조선 초기에 고득종을 드는데, 이 고득종의 대외관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그 어떤 세계관이 조선 초기까지도 상당히 그 유연하고 넓었다, 개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류인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방익 같은 인물, 이 북촌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방익과 밑에 김만덕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조 임금에게, 개혁군주 정조 임금에게 똑같은 시기에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정조 임금을 만나가지고 정조 임금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조선 왕조의 어떤 통치의 큰 철학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익이 제주도 왔다가 이 양반이 원래 정조 임금의 그 충장위장이라고 해서 그 무장으로 해서 호위직을 맡았었는데, 제주도에 장사 치르러 왔다가 쓸려가지고 표를 했거든요. 근데 대만 팽오도까지 이제 가서 팽오도 거쳐서 그 다음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경 거쳐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의 네. 네, 하나 좀 주세요.
좀 눌러버린 것 같아요. 예, 대만을 비롯한 이 남중국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잘 몰랐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방익이 다녀온 그런 그 양자강 그 일대 남중국의 어떤 실상 이런 거를 정조임금이 들어가지고 특히 팽오도 같은 데에 그 항구에 교역선들이 드나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방익의 표류 그 사실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정조가 박지원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안 박지원에게 이 이방익의 그 관련된 기록을 특별히 쓰라 해서 이방익사라는 그런 글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1797년에 96년에 이제 이방익이 표류하고 그 다음에 정조를 만나는데, 표류한 그 해에 정조는 또 제주의 여인인 김만덕을 부릅니다. 뭐 김만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김만덕을 통해서 정조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미천한 여인이, 그것도 변방 제주도 저 밑에 있는 일개 여인이 상업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들이더라. 여기에 정조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가 규장각 신하들에게 이 김만덕에 대한 전기를 쓰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 박정과 같은 그다음 북학파인 박지가에게 또 글을 남기게 하고, 그래서 이 제주 출신 남녀 이 이방익과 김만덕이 정조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정조는 던지고자 했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 아주 폐쇄적인 체계 출入금지령 속에서도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던 이 두 사람의 그 실상은 이 제주인들의 어떤 대외 기질을 아주 잘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한록이나 김기량 이런 두 사람 제시해봤는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엔 고한록은 확실히 그래서 처형당했는데 일부러 피를 가버리는 거예요. 교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김기량도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그 홍콩까지 가서 이제 살아나는데, 두 번째 또 나가사키에 또 표류해서 가요. 나가사키 간 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 친구가, 김기량이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주 사람들의 어떤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질,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항 이후에는 당연히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은 활발하게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들어가면서 여기 제주도에는 일본 어민이 들어오고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결국 1901년에 이재수 난과 같은 거대한 밀란도 터지고요. 가보개혁과 근대행정 교육의 보급, 신학문의 등장으로 제주도민들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문명과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제주도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와서는 또 그럼 어떠했을까? 식민지 시대는 뭐 민족적인 한국사적인 관점에서는 침탈과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라고 하지만, 물론 제주도도 거기에 큰 범주 속에는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사회는 꾸준히 그 이런 속에서도 내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오사카 직항로 개설, 19세기 말부터의 해녀들의 출가물질, 그 다음 일본과 내륙지방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청년 엘리트들이 당시에 새로운 신사상을 수용해서 제주도 내에서의 활발한 교육을 통한 그런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도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관계로 볼 게 아니고, 제주 사람들이 다양한, 특히 일본으로 나아간 그 측면까지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대가 바로 이 식민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의도적인 제 나름의 관점입니다. 제가 좀 민족적인 관점에서 일제강점이라는 표현 안 쓰면 좀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제주도 역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좀 민족의식이 약한 사람인가?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페낭이나 그다음
말레이시아 이런데 그다음 저 타이완 이런데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일제 식민지 시 지배에 대해서 갖는 그 관념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반민족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식민지 시대의 그런 그 유연성을 또 나름 거기서 끌어내고자 하는 제주 사람들의 또 기질이 있었다는 걸, 섬 사람들 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4.3 이야기 한 꼭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4.3의 많은 원인과 배경 얘기하지만 제가 김익렬 연대장, 이 외부 사람이거든요. 외부 사람이 제주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주제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주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점 때문에 이 4.3와 같은 이런 아주 뭐랄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 가운데 김익렬 연대장이 4.3의 진실 회고록에서 남긴 내용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의 강조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부터 미군정 3년간 제주도의 각 항은 자유항 비슷하게 세관도 명목뿐이었고 당시는 법 질서상으로 각종 선박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상품을 거래했다. 일제 때 모습, 이게 일제 때 모습인데 식민지 시대 때. 근데 해방 이후 3년간에도 이걸 밀무역으로 단정해서 미군정 당국이 이걸 단속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복심한 사건도 터지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무역이 이걸 밀무역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밀무역 단속에 앞장선 사람들이 미군정 경찰이면 좋은데 거기에 새로이 들어온 또 서북 청년단들이 또 여기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무역이 이게 밀무역으로 규정되면서 이거 일본과의 교역도 못하고 이제 지하로 잠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찰과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또 밀수품을 수색하겠다고 또 다니면서 상간 마을까지 다니면서 이거 사람들 혐의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족패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들어서니까 제주 도내의 치안 공기가 지극히 험악해졌다.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의 식민지에서 사는 기분이었다. 이거 상당히 제가 보기엔 4.3 바로 앞두고 제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제주 사람들이 이만치 교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의 큰 주제는 이주민과 교역인데 이런 교역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3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4.3 당시에 외래 이주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제주도 사람들이 인식했는가? 이것도 제가 제주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금 뭔가 자화자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의 신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양반이 48년 6월에 와서 취재한 거를 호남신문에 7회 연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는 균등사회이다. 이 부분은 많이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과는 달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다. 광주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관념 철저하다. 제주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동화되기 힘들다는 세평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도민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면 오히려 환영하고 육지에서 건너온 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여기 우리 오늘 진행하시는 박경훈 이름 똑같은 해방구 초대도지사 아버지가 박종실 일제 때 최고 부자 아닙니까? 전라도에서 온 집안입니다. 최정숙 아버지 최원순 여기도 마찬가지 전라도에서 온 집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제주도의 최고 자리에 다 오르고 있는 것이죠.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서북 청년단이나 그다음 내륙 지방에서 온 경찰과 같이 제주도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았을 때 외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이지
들어와서 어렵게 살면서 같이 일하고 동화되고 하면 오히려 제주도의 최고 부자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도지사도 되더라. 제주 사람들이 결코 그 배타적이지 않다. 관용적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어떤 대외관, 세계관도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들이 어떻게들 지금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가. 예전에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유배, 격리, 침탈, 정복, 원주민 학살, 순환 다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죠. 하지만 이제 새롭게 관광이랄까 여러 가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특별자치도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사르디냐, 마요르카, 코르시카 다 특별자치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섬을 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오히려 새로운 해양 문명의 중심, 인류 문명이 지속 번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섬에 있는 주민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진짜 21세기 해양 문명의 주도자로 제주뿐만 아니라 이 해양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연관되는 그런 여러 지역이 같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고 이런 해양 문화 교류의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